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50대 초반의 남성이에요. 군 시절 늠름한 군 장병들을 한순간에 울보로 만드는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란 단어였죠. 인생의 반을 살아온 지금까지도 제게 어머니란 단어는 눈시울을 뜨겁게 만드는 유일한 단어랍니다. 갓스물을 넘긴 나이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시집와 평생 손에 물 마를 새 없이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입버릇처럼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이란 말로 온갖 효도는 다 할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정작 어머님께 했던 효도는 손녀딸을 안겨드린 것밖엔 아무것도 없네요. 그나마도 손녀딸 때문에 어머니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지만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늘 저를 보고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불효자도 없는데 말이죠.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집에 화장실이 없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뭐. 화장실 하나를 20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했는데 바쁜 아침 시간에는 경쟁이 심해서 서두르지 않으면 등굣길에 불상사를 겪기 일쑤였죠. 그래서 그때 눈 뜨자마자 화장실로 가는 버릇이 생겼어요. 화장실뿐만 아니라 수도도 공동으로 사용했는데 공동 수도가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온 동네 소문을 퍼나르곤 했어요. 벽 하나 사이로 이웃과 마주하고 있어서 밥 먹는 소리며 부부싸움하는 소리까지 다 듣고 사는 형편이다 보니 비밀이란 존재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워낙 조용한 성품이신 부모님 덕분에 저희 집에 대한 소문은 한 번도 나돈 적이 없었어요. 당시 저희 아버지는 자동차 부품 화천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월급날엔 어김없이 캠포도를 사오곤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누런 봉투에 담긴 캠포더를 꺼내시면 저와 동생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신나서 방방 뛰곤 했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숟가락으로 포도알을 떠먹을 때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 유년 시절 최고의 행복이었죠. 가난했지만 그래도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지금도 사무치게 그리울 정도로요. 그렇지만 그런 소박한 행복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사고로 한쪽 팔을 다치시는 바람에 저희 집에 시련이 닥쳤거든요. 아버지를 대신해 저희 집 생계는 오로지 어머님 몫이 되었으니까요. 야쿠르트 배달까지 하셨지만 벌이는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늘 돈에 쪼들려야 했고 거기다 사고 이후 변해버린 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까지 해야 했거든요. 아버지께선 장애를 입은 후부터 술에 빠져 사셨어요. 자신이 더는 가장의 몫을 해내지 못한다는 자괴감과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에 맨정신으론 버티지 못하셨던 거죠. 아버지께서는 술만 들어갔다 하면 허구한 날 방구석에 들어앉아 신세한탄을 하며 세간을 부수고 가족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셨어요. 이럴 바엔 차라리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술에 빠져 살다 보니 온전한 생활도 불가능할 정도로 알코올 중독 증상은 나날이 심해져만 갔어요. 그러다 제가 중학교 입학을 앞둔 겨울 문제의 사고가 나고 만 거예요. 그날도 어머니는 늦은 밤까지 일을 하시느라 귀가가 늦으셨고 저와 동생은 작은 방에 누워 옆집 형한테 빌려온 만화책을 보고 있었어요. 여느 날처럼 아버지는 안방에서 술을 가져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계셨죠. 동생과 저는 아버지께 술을 드리지 말라는 어머니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부르는 소리도 무시하고 만화 삼매경에 빠져 있었죠. 그때 안방에서 우당탕 살림살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평소 아버지께서 술에 취해 살림을 집어 던지시곤 했었기에 그날도 그런 거라고 지레 짐작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따뜻한 아랫목에서 만화책을 보다가 어느새 잠이 들어버린 저와 동생이 눈을 뜬 건 11시경이었어요. 밖에서 들린 비명소리 때문이었죠. 일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신 어머님이 안방문을 열어보곤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를 지른 거였어요. 경수 아빠!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아버지가 쓰러져 있던 바닥에는 핏자국이 잔뜩 있었어요. 아버지가 방문 쪽으로 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바닥을 긁었던 거예요. 바로 옆방에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외면해버린 거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아버지가 사투를 벌이는 동안 나와 동생은 깔깔대며 만화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잔인했거든요. 안방에서 소리가 났을 때 달려가 봤더라면 아버지가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진 않았을 거란 생각에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잠시 뒤 엄마의 통곡 소리를 들은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달려나왔고 옆집 아주머니는 저희 형제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날 밤 옆집에서 잠을 자게 된 저는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아버지가 나와 저를 원망할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저는 다음날 경찰서로 불려갔어요. 아버지의 사인은 알코올 중독에 의한 심장마비로 추정되는데 몸 곳곳에 멍이 들어있고 방에 다툰 흔적이 있어서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누군가 안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였을 거라며 옆방에 있던 저를 참고인으로 부른 거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찰은 이미 범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주목한 범인은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였어요. 평소에도 부부싸움이 잦았다며. 아빠가 툭 하면 엄마를 죽이겠다고 했었다며. 엄마가 밖에서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고. 동네에 소문 쫙 났던데 몰랐어?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빠가 술을 많이 드셔서 못 드시게 하니까 아빠가 홧김에 그러신 것 뿐이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지만 경찰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느닷없는 남편의 죽음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남편을 죽인 범인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한동안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죠. 거기다 말도 안 되는 소문까지 퍼지는 바람에 동네 사람들한테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척보다 더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망 사건 이후 저희 가족을 냉랭하게 대했어요. 마치 살인자 가족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이죠. 그들이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의심을 거둔 건 얼마 뒤였어요. 다행히도 엄마의 고객이던 고깃집 사장님이 아버지의 사망 추정 시간에 저희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고 증언을 해주신 덕분에 어머니는 용의선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제야 동네 사람들은 우리 가족에게 전처럼 살갑게 대해주었지만 헛소문을 퍼뜨린 동네 사람들에 대해 오만정이 다 떨어진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그들을 전처럼 대할 수 없었어요. 마음에 입은 상처는 생각보다 쉽게 아물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우리 가족은 그 동네를 나와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다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남편 죽고 받은 사망보험금으로 팔자 펴서 서울에 집을 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죠. 대꾸할 가치도 없었어요. 우리 식구들을 볼 때마다 뒤에서 수군대는데 정말 역겹더라고요. 이웃사촌이란 노랫말처럼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믿고 살았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거든요. 소문과 달리 아버지의 죽음으로 저희 가족에게 돌아온 사망보험금은 한 푼도 없었어요. 예전에 들어놓았던 보험은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해 진작에 실효가 됐거든요. 우리 가족이 서울로 이사하게 된 건 외삼촌 덕분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우리 집 사정을 전해들은 외삼촌이 서울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셨거든요.
외삼촌이 물건을 대는 식당인데 공사장 인부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어요. 일도 고되고 새벽부터 장사 준비를 해야 하는 곳이었지만 대신 벌이가 지금보다는 나을 거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처음엔 걱정을 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주인 아주머니도 좋고 금방 일에 적응해서 그 후로 10년 가까이 그곳에서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무척이나 고된 일이어서 온 몸이 성한 곳이 없었죠. 무릎과 허리는 물론 손 마디마디마다 류마티스로 고생을 하셨거든요. 밤마다 어머니가 끙끙 앓는 소리를 자장가로 들을 정도였죠.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서울에 올라와 가장 놀랐던 건 바로 집이었어요. 화장실도 따로 없는 집에 살았던 터라 집안에 화장실과 주방이 딸려있는 집이 엄청 신기했거든요. 반지하긴 해도 감지덕지한 곳이었죠. 어린 저의 눈으로 봐도 서울은 역시 서울이더라고요. 차도 많고 집도 많고 사람은 또 어찌나 많은지. 잠시만 한눈을 팔면 길을 잃기 십상이었어요. 저보다 3살 어린 동생에겐 더더욱 그랬죠. 그래서 집 밖에 나갈 때면 저는 동생 손을 꼭 잡고 다녔어요. 혹시라도 놓치면 찾을 수 없을 거란 두려움 때문이었죠. 밤낮 없이 일을 하느라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동생을 돌보는 일뿐이었어요. 그러니 더욱 동생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한 나이였던 동생은 제가 만들어주는 서툰 음식과 보살핌을 받으면서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어요. 녀석은 공부도 잘해서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지친 어머니를 웃음짓게 해주었죠. 그때 결심했어요. 제 동생은 공부를 시켜야겠다고요. 저는 어차피 성적도 좋지 않았고 대학은 생각도 안 왔던 터라 아예 일찌감치 공고에 진학해 블루칼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생각이었어요. 그런 제게 어머니는 왜 힘든 기름밥을 먹으려 하냐고 눈물을 훔치셨지만 저는 이게 천직이다 싶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자동차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뛸 정도로 기계가 좋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설득했고 반대하던 어머니도 결국 제 뜻을 따라주셨죠. 공고를 졸업하고 일찌감치 취업에 나선 전 기술을 익히는 데 열중했어요. 그리곤 제대 후 입대 전에 일하던 카센터에 다시가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곳 사장님이 저를 많이 아껴주셔서 군 복무 중에도 인연을 이어왔거든요.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공부 잘하는 동생 뒷바라지에 올인했어요. 동생은 공부머리가 있어서 그런가 가르치는 만큼 성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 학원에 과외까지 시켜가며 명문대에 보냈고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동생의 취업 합격 소식을 듣던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마치 제 자식이 합격한 것처럼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동생의 뒷바라지도 할 필요가 없어지자 마치 제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카센터 일도 소원해지고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되었죠. 그러자 하루는 카센터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내심 그만두라고 하는 게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죠. 이쪽 일만큼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너도 이제 네 인생 살아야 할 거 아니냐. 나도 시골에서 기차표 한 장 사들고 서울 와서 맨손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 버는 족족 시골 동생들 학비로 보내고 부모님 건사하고 살다 보니 이 나이 먹도록 장가도 못 가고 이 모양이다. 내가 공부시킨 동생놈들은 대학까지 나와 시집장가도 갔는데 말이야. 인생 참 무상하더라. 충식아, 넌 그렇게 살지 마라. 널 보면 날 보는 것 같아서 속이 쓰려. 3년만 더 죽어라. 내 밑에서 일해라. 그럼 내가 분점 하나 떼어줄 테니까 내 미래를 위해
3년만 투자해봐. 사장님의 진심 어린 말씀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대가를 바라고 동생 뒷바라지를 한 건 아니었지만 아침에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 동생을 보니 제가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동생 방에 있는 영어 서적들과 뜻도 모르겠는 전공 서적들을 볼 때마다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부러웠거든요. 그걸 숨기고 살았는데 사장님은 이미 제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사장님 손을 잡고 한참을 울면서 그랬습니다. 감사하다고. 앞으론 제 자신을 위해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희망이 생기자 다시 전처럼 삶의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한 카센터 하나만 장만한다면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죽어라 일을 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나자 사장님은 약속대로 제게 2호점을 내주셨어요. 물론 온전한 내 가게로 만들려면 앞으로 몇 년간은 빚을 갚아야 했지만 그래도 사지육신 멀쩡한데 뭐가 걱정인가 싶었죠. 그렇게 열심히 제 카센터를 꾸려가던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중형차를 끌고 찾아왔더라고요. 접촉사고가 있었는지 범퍼도 내려앉았고 스크래치도 꽤 있었죠. 견적을 뽑아보니 200만 원도 넘게 나왔어요. 그러자 여자는 울상이 돼선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친구 차를 빌려 타고 나갔는데 엄마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전화에 정신없이 달리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다고요. 당장 엄마 병원비 마련할 일도 걱정인데 200이라는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친구한테 사정을 말해보라고 했더니 정색을 하는 거예요. 친구가 알았다간 자긴 죽는다고요.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으신 엄마를 태우고 바다라도 한번 보여드릴까 하고 사정사정해서 빌린 거라나요.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그 모습이 하도 딱해서 외상으로 해주기로 했어요. 대신 여자는 자신의 명품 백을 담보로 맡기겠다고 하더군요. 사용한 지 좀 돼서 중고로 팔아도 큰 돈은 못 받겠지만 한 돈백은 받을 수 있을 거라면서요. 제가 한사코 거절을 했는데도 여자는 이렇게라도 해야 자기도 조금은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며 기어이 맡기고 갔어요. 며칠 뒤 여자는 차를 찾으러 왔어요. 사고 흔적 하나 없이 깔끔하게 수리된 차를 보고는 무척 기뻐하더군요. 엄마 수술도 다행히 잘 돼서 한시름 놓았다는 소식도 전해주었어요. 그렇게 2년이 된 이후로 여자는 10만 원, 20만 원 외상을 갚으러 제 카센터에 드나들었고 그렇게 몇 달을 드나드는 사이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곤 반년 후 결혼을 하게 되었죠. 어머니는 노총각으로 죽을 줄 알았던 큰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자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3년 전에 먼저 결혼한 동생은 탐탁치 않아 했죠. 형, 이 결혼 꼭 해야 돼? 난 저 여자 맘에 안 들어. 너무 화려한데 나 사치도 심할 것 같고 형하고는 안 어울리는 사람 같다고. 형,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 그럼 나한텐 어떤 여자가 어울리는데 아영씨가 재수씨보다 예뻐서 샘나냐? 잘난 네가 아니라 못난 나한테 온 게 배 아파서 이러는 거냐고. 너 내 앞에서 아영씨 욕하지 마. 그랬다간 다시는 너 안 봐. 저도 모르게 동생한테 버럭 질렀어요. 아마도 동생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어쩌면 대기업 대리에 명문대 나온 똑똑한 부인까지 얻어 알콩달콩 사랑하는 동생이 부러워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동생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자격지심이 제 눈을 가린 셈이었죠. 동생보다 예쁘고 멋진 여자를 만나 나도 한번 뽐내고 살아봐야겠다 생각했으니까요. 아내의 본 모습을 알게 된 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였어요. 어머니께 인사부터 드리러 가자고 했더니 짜증을 내며 피곤하니 다음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음식까지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데도 막무가내였죠. 결국 아내는 신혼집으로 가고 저만 혼자 어머님 댁에 갔어요. 어머님께는 아내가 신혼여행 내내 몸이 안 좋아서 집에 데려다주고 혼자 왔다고 거짓말을 했죠. 어머니는 제 아내 걱정을 하시면서도 내심 서운한 눈빛이셨어요. 결국 어머니가 잔뜩 차려놓으신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바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이후에도 아내의 막대먹은 행동은 끊이지 않았어요. 설거지는커녕 자기 몸 씻는 거 외에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 들었거든요.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 보면 집안 꼴이 돼지우리보다 더러웠어요. 식탁에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남은 것들이 벌어져 있었고 홈쇼핑으로 사들인 옷이며 신발, 가방이 온 집안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게다가 카드는 얼마나 긁어댔는지 아무리 벌어도 아내 카드값 대는 게 버거울 정도였죠. 그래서 신혼 초부터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곤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 한 번 없다가 수중에 돈이 떨어지면 그때야 돌아오곤 했어요. 그렇게 돌아와선 입안에 혀처럼 굴며 제게 용서를 구하곤 했죠. 그렇게 며칠 반짝 여우처럼 살살대며 제 비위를 맞추고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글쎄 이 여자가 어머니를 불러 집안일을 시키지 뭐예요? 말로는 한사코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스스로 하신 거라며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안 봐도 뻔했어요. 어머님한테 아양을 떨며 이것저것 다 시켰을 게 뻔하니까요. 저한테 그러는 것처럼요.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알겠다며 짐을 싸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틀도 안 돼 다시 집으로 들어왔지 뭐예요. 그것도 저희 어머니를 대동한 채로요. 큰애야, 이제 그만 새아가 용서하고 이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려무나. 뱃속에 네 애까지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헤어지겠다고 그러니?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동안 임신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적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아내가 수줍은 듯 임신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가, 애 낳으면 이 시애미가 다 키워줄 테니 걱정 말고 넌 몸조리나 하려무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연락하고. 알았지? 어머니는 손주를 안아볼 생각에 벌써부터 들뜨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엉망으로 살아온 아내가 애를 낳는다고 달라질까 싶었거든요. 오히려 애만 불쌍할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카센터 일도 팽개치고 24시간 집에서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불쑥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요. 저 애 낳으면 저희랑 합가하시는 거 어떠세요? 저 솔직히 애 키울 자신이 없거든요. 저희 친정엄마도 애라면 질색을 해서 딱히 봐줄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같이 살면서 우리 애 좀 봐주세요. 어머님이 키워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합가를 하자는 말에 어머니는 반색을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그 모습에 저도 찬성할 수밖에 없었죠. 임신 기간 내내 여왕 대접을 받아가며 지내던 아내가 드디어 출산을 하고 아내를 쏙 닮은 예쁜 딸을 낳았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딸아이 모습에 저도 어머니도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하루하루 행복에 젖어 있었죠. 제 걱정대로 아내는 집안일과 육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아내는 이기적인 데다 자기 외모를 꾸미는 것 외엔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애보랴 집안 살림하랴 허리 한번 펴지 못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화가 나서 아내랑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 이러더군요. 애를 낳아줬으면 됐지. 나한테 뭘 더 하라는 거야.
애 낳느라 내 몸매 망가진 건 미안하지도 않냐고. 그깟 몸매가 뭐가 중요해. 엄마가 돼선 어떻게 자식보다 그놈의 몸매 걱정을 더 하냐? 나 많이 바라지도 않아. 살림은 안 하더라도 우리 애만큼은 당신이 좀 보라고. 나이 든 어머니가 허리도 못 펴고 일하시는 거 보면 미안하지도 않아? 퇴근하면 내가 많이 도와줄게. 그러니까 제발 나 없을 때라도 어머니 좀 도와달란 말이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 제발 이렇게 부탁 좀 할게. 응? 싫어. 그럴 거면 차라리 이혼해. 뭐? 그걸 말이라고 해? 그렇잖아. 애 낳기 전에 어머님이 뭐라 그러셨어? 애만 낳으면 어머님이 다 키워주신다고 했어? 안 했어? 근데 이게 뭐냐고.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애를 낳았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나보고 애를 키우라고? 대체 내가 왜 외모 망가져가며 애새끼 똥기저귀를 갈고 살아야 하냔 말이야. 나 이래봬도 미인대회 출신이야. 당신 안 만났으면 부잣집에 시집가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았을 여자라고. 내 인생 망친 게 누군데 당신이 나한테 애를 키우래? 싫어. 애가 그렇게 불쌍하면 당신이 카센터 그만두고 애 키우면 되겠네. 당신이 돈만 많이 벌어와봐. 어머님이 뭐하러 집안일을 하겠어? 파출부 써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날 탓하지 말고 무능한 자기 자신을 탓하라고. 내가 미쳤지. 이런 결혼은 뭐하러 해선? 암튼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결정은 당신이 해. 이혼을 하든 말든. 아내하고는 말이 안 통했어요. 여자는 출산을 하면 세상 무서운 게 없어진다더니 제 아내도 그랬거든요. 아내와 싸울 때마다 마치 어머니는 모든 게 자기 탓인 양 제게 미안해 하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늘 죄송할 뿐이었고요. 만약 지금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어머니는 모든 걸 자신 탓으로 돌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고 사는 길을 택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년 넘게 어머니는 손녀딸을 돌보며 집안일을 하셨어요. 아내는 여전히 자기 몸치장하는 데만 신경 쓰며 살았고요. 그렇다 보니 딸애도 지 엄마보다는 할머니를 더 따르게 되었죠. 심지어 어버이날에도 할머니와 제 카네이션은 준비해도 지 엄마 거는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을 정도였죠. 그럴 때마다 아내는 딸아이를 향해 독서를 퍼부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웬 남자가 제 카센터로 찾아왔더군요. 제 딸을 찾으러 왔습니다. 황당한 그 말에 처음엔 어딘가 잘못된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 남자가 건넨 사진을 보자 잘못된 건 남자가 아닌 저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남자는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온 관계로 혼인신고만 안 했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이 미친 여자가 그동안 나와 어머니를 속이고 딴 놈 자식을 맡겼던 거였어요. 그래놓고도 뻔뻔하게 우리 모자를 종부리듯 해가며 살았다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했어요. 가방끈 짧은 제 머리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변호사 말로는 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혼인을 한 건 아니라서 혼인 취소 청구는 불가능하고 대신 배우자를 둔 상태에서 외도를 통해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혼 사유는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다만 이렇게 되면 딸아이와는 영영 이별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물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이기는 하나 10년 넘게 내 딸로 살아온 애를 버릴 수는 없었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와는 워낙 관계가 돈독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그날 아내 몰래 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펄펄 뛰셨어요. 제 예상대로 괘씸한 며느리는 용서할 수 없지만 소녀딸만큼은 절대로 내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딸의 친부를 찾아가 당신이 부탁을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애초에 딸아이한테는 관심도 없이 제 아내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남자는 제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친권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주었어요.
각서를 받은 우리는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죠. 아내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딸아이를 볼모로 협상을 하려 들었어요. 좋아. 애는 줄 테니까 대신 나한테 위자료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줘. 그럼 순순히 도장 찍어줄게. 뭐? 아파트를 달라고? 너한테 위자료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개소리를 짓거려. 되도 않는 소리 그만하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 이제 갈 집도 없는 건가? 그 남자가 그러더라. 너하곤 다시는 엮이기 싫으니까 내가 갖다 버리든 마음대로 하라고. 넌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야. 그런 주제에 어디서 까불어? 정신 차려, 이 미친 여자야. 그동안 친정엄마라고 했던 여자도 일당 받고 온 대역 배우였고 결혼식에 불렀던 친구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것 하나 거짓이 아닌 게 없는 여자였죠. 그런데도 아내는 끝까지 아파트를 내놓으라고 버텼어요. 그래서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법정에 딸아이까지 서게 되었죠. 그것만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지 엄마한테 모든 사실을 들은 딸이 자청해서 증언을 하겠다고 나서더군요. 그렇게 해서 중학생 딸이 증인으로 서게 되면서 아내의 악행은 끝나고 말았어요. 딸애가 법정에서 그동안 아내의 생활을 폭로하면서 아내는 이혼과 동시에 제게 위자료까지 물게 되었거든요. 거기다가 딸애가 저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바람에 아내는 위자료와 별도로 양육비까지 물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지난 10수년간 아내가 흘린 악어의 눈물을 수없이 보아왔던 저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이혼 후 아내는 자신의 명품백과 신발 등을 팔고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위자료를 보냈더군요. 그 후로도 양육비 쪽으로 돈을 보내긴 했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어요. 그나마도 보내는 달보다 보내지 않는 달이 더 많았고요. 애초에 양육비까지 받을 생각은 아니었기에 그 정도라도 성의를 보이는 거에 만족했죠. 이후로도 종종 전화를 걸어 나 때문에 자기 인생이 시궁창에 빠졌다며 욕을 해대곤 했어요. 오픈하는 집 홍보 알바를 하며 살고 있는데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다고 난리더군요. 그래서 쉽게 돈 생각 말고 식당이든 건물 청소든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을 하라고 충고해 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노동은 못한다나요? 인간 되기는 영 그른 사람이죠. 3년 전 딸아이가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어머니는 제 동생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보다도 기뻐하시더군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시며 말이에요. 그리고는 며칠 뒤 어머니는 잠이 드신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한많은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 지으신 거죠.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속으로 빌었어요. 어머니, 다음 생에는 제 딸로 태어나 주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제게 주신 사랑 고스란히 받아가세요. 평생 자식에게 내주시고도 늘 미안해 하셨던 어머니. 이제 하늘나라에선 어머님 당신을 위해 사세요. 라고요. 어느덧 4학년에 올라간 딸애는 오늘도 제 할머니 제사상을 차린다고 아침부터 부산을 떨고 있어요. 그런 사랑스런 딸아이의 모습을 보며 웃음 지어 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부족함 많았던 제 모습에도 어머니는 잘했다며 고생했다고 늘 웃어주셨는데 미소 짓는 모습이 생각나네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훌륭하시니 더 현명한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따뜻한 앞날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